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십니까? 2025년 12월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국경 지역은 연일 포화 속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그 나라, 지금은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가 되었다. CNN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거가 되었다. 태국이 보유한 한국산 무기들, 폴란드가 607불 이문을 주문한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한 한국의 저력,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기적의 나라, 이제 K방산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장피에르 듀랑입니다. 그날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파리의 사무실에서 동남아시아 정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급보가 들어왔지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쓰러졌고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국경 충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역에선 가끔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거든요. 캄보디아는 즉각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했고 전력과 인터넷 서비스 수입도 중단했습니다. 양국의 역사를 알고 있던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앙숙 관계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세기 타이족이 남하하면서 한때 동남아의 패권국이었던 크메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역사 말이지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태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빼앗아간 나라였습니다. 5월 말이 되자 양국은 병력을 철수했지만 긴장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국경은 2달 동안 완전히 닫혔고 무역은 중단되었지요. 저는 매일 현지 언론 보도를 추적했습니다. 태국 방송에선 캄보디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캄보디아에선 반태국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7월 중순 제 동료가 긴급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태국 군인 5명이 국경 순찰 중 지뢰를 밟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다리를 잃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즉각 캄보디아를 비난했지요. 소련제 지뢰라는 점을 들어 캄보디아가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과거 전쟁의 유물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었지요. 연구소 내부 회의에서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이 최근 몇 년간 군사력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산 무기 도입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자료를 펼쳐보니 태국은 한국에서 전투기와 장갑차를 구매했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1970년대 프랑스 신문에서 본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세계의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통계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무기 수출이 177%나 증가했더군요.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된 겁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명확했어요. 성능과 가격, 그리고 납기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무기에 비해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고 납품 기간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었지요.
게다가 품질도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5월 충돌 이후 2달여 동안 저는 이 지역 정세를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7월이 다가올수록 국경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양국 군대가 병력을 증강했고 중화기들이 국경으로 이동했지요. 드론이 상대 영공을 정찰했고 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7월 24일 새벽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파리 시각으로 새벽 2시였지요. 방콕 주재 동료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동부 수린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다더군요.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태국 국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현장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지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건물 잔해 사이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2명이 숨졌다고 했어요. 부상자도 3명이나 되었지요. 캄보디아가 사용한 무기는 소련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무기였지요.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어요. 민간인 지역에 이런 무기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태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기도 전에 전투기들이 이륙했어요. 현대적인 제트 전투기들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공으로 들어갔지요. 목표물은 캄보디아군이 작전 기지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폐쇄된 카지노였다고 하더군요. 폭격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사일이 건물을 강타하는 순간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거든요.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태국군 대변인은 그곳에 캄보디아군의 탄약과 무기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지요. 로켓 발사대와 드론까지 있었다더군요. 그날 오후 국경 전역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았어요. 캄보디아군은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했고 태국 공군은 연이어 공습을 가했지요. 저녁이 되자 태국 주유소와 편의점에도 로켓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 시설까지 공격받은 겁니다. 밤새 현지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피난민이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어요. 국경 마을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태국 쪽도 마찬가지였지요. 부리람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부리람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거든요. 한국 축구팀이 원정 경기를 하러 와 있었어요. 포성이 들리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다행히 경기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다음날 서둘러 귀국했다고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병원 근처에도 로켓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급히 대피했지요. 전쟁이 이렇게 빨리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국경 전역이 불타올랐으니까요.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전력 분석 자료를 펼쳐놓고 검토했어요. 숫자로 보니 더욱 명확했지요. 태국의 경제 규모는 캄보디아의 17배였습니다. 국방비는 4배 차이가 났고요. 인구도 태국이 7천만 명인 반면 캄보디아는 1,8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기 체계의 차이였어요. 태국은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중 우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지요.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전력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구형 헬기 몇 대가 전부였거든요. 캄보디아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지상 화력뿐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야포들이었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대전을 치르기 어려웠어요. 태국 전투기들이 나라와 포대를 폭격하면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전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국경 4곳에서 동시에 교전이 벌어졌어요. 태국군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지요. 캄보디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 지원 없이는 방어선을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정밀 타격이 가능했고 병력 이동도 신속했지요.
현대화된 장비의 위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도 즉각 휴전을 촉구했지요. 하지만 양국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태국은 캄보디아의 선제 공격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고 캄보디아는 자위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태국군 15명, 캄보디아 민간인 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되었지요.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군인 사상자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피난민 숫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30만 명을 넘어섰어요. 국경 마을들이 텅 비었지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 시장도 폐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싸서 트럭에 실고 안전한 곳으로 떠났어요. 저는 매일 밤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도로가 끊겼지요. 다리도 몇 개가 폭격당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중재에 나섰다는 거였어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양국 총리를 불러 대화를 시도한다고 했지요.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총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요. 저는 파리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회담장 분위기가 냉랭해 보였습니다. 결국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지요. 포성이 멈췄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휴전 기간 동안 저는 양국의 군사력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수치로 보니 격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태국의 국내 총 생산은 5,400억 달러였습니다. 캄보디아는 320억 달러에 불과했지요. 경제 규모에서 17배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국방비 차이도 컸습니다. 태국은 연간 57억 달러를 국방에 쓰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13억 달러였지요. 4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이 돈으로 무기를 사고 군인을 훈련시키고 기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병력 숫자도 비교가 안 됐어요. 태국군은 36만 명이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합친 숫자였지요. 캄보디아군은 12만 명이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질이었습니다. 태국군은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전투기만 해도 수십 대가 있었어요. 최신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들이었지요. 전차도 수백 대를 보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제, 중국제, 미국제 전차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달랐습니다. 주력 전차가 1세대 구형이었거든요. 소련제와 중국제 전차들이었지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개발된 무기들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어요. 공군력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태국은 제트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지요. 공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었고 정밀 폭격이 가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상 공군이 없다시피 했어요. 구형 헬기 몇 대가 전부였으니까요.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은 호위함과 초계함을 보유했어요. 메콩강과 바다를 장악할 수 있었지요. 캄보디아 해군은 소형 경비정 수준이었습니다. 연안 방어도 버거운 전력이었어요. 연구소 동료 한 명이 지적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 될 거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캄보디아가 할 수 있는 건 방어뿐이었으니까요. 공격할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는 왜 전쟁을 계속했을까요?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족주의 감정이 컸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태국에게 빼앗긴 영토에 대한 한이 깊었던 겁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캄보디아의 자존심이었지요.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했다는 분석이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오래된 방법이었지요. 중국의 영향도 거론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였거든요. 중국이 뒤에서 지원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판이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무역 전쟁과 일본과의 분쟁으로 바빴던 중국이 캄보디아를 위해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휴전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측 모두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태국은 국경 지역에 더 많은 부대를 보냈어요. 포병 부대가 증강되었고 전차 부대도 이동했지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 푸놈펜에서 병력을 차출해 전선으로 보냈어요. 국제사회는 계속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모두 우려를 표명했지요. 아세안도 감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양국 모두 완전한 철군은 거부했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저는 태국군의 무기 목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투기가 12대 있었고 장갑차도 수십 대였지요. 호위함도 한 척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명확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던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무기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지요. 게다가 납품이 빨랐습니다. 몇 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품질도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들이었거든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개발된 무기들이라 실전성이 뛰어났어요. 고장도 적었고 유지보수도 쉬웠지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무기를 팔고 있었어요. 폴란드에만 수조 원어치를 수출했다고 하더군요. 인도, 호주, 노르웨이,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니 경이로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였거든요.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휴전 중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경에서는 매일 소규모 충돌이 벌어졌어요. 양측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대치했지요.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잠수함을 샀더군요. 전투기도 구매 협상 중이었어요. 말레이시아는 전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대나 되었지요.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기 12대를 주문했어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공군력 강화가 시급했던 겁니다.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믿을 수 있었고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며 빨리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태국은 이미 여러 종류의 한국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12대는 몇 년 전에 도입한 거였어요. 훈련용으로 시작했지만 실전 능력도 갖추고 있었지요. 장갑차도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호위함은 태국 해군의 주력함이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이었어요. 추가 주문도 논의 중이었거든요. 장갑차 업그레이드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고 부품 공급 계약도 연장했습니다. 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능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라 신뢰도가 높았지요. 둘째는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었어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였지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셋째는 납기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유럽 무기는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바쁘거나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 더 지연되었지요. 한국은 달랐어요. 몇 개월이면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넷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구매국의 기술을 이전해 주는데 적극적이었어요. 현지 생산도 지원했지요. 일자리가 생기고 자국 방산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섯째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사면 정치적 줄을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립적이었지요.
어느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전차를 사고 전투기를 샀지요. 자체 개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1980년대 들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는 무기 자급자족을 결심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투자를 시작했지요. 처음엔 작은 무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총, 기관총, 박격포 같은 거였어요. 1990년대에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자주포도 개발했어요. 여러 기업이 참여했지요. 삼성, 현대,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에 전차 기술을 이전했고 자주포도 팔았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팔릴까 하고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터키가 만족했고 추가 주문까지 들어왔습니다. 이후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폴란드가 대량 주문을 했어요. 자주포만 수백 문을 샀지요. 인도도 100문을 주문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 자주포를 선택했어요. 왜 자주포가 잘 팔렸을까요?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에 투입되었거든요. 북한군의 포격에 맞대응했지요. 빠른 발사 속도와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 무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자국 무기고가 텅 비었거든요. 급하게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대안이 되었지요. 폴란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구형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에서 최신 무기를 샀어요.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까지 대규모로 주문했습니다. 수조원 규모였지요. 한국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렸습니다. 24시간 가동했어요. 직원들도 대거 채용했지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이 풀가동되었어요. 이런 성공의 배경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했어요. 무기를 계속 만들고 개량했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평화 시에 생산을 줄이지 않았던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자 한국도 대응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 타격 무기, 고성능 전투기 같은 거였어요. 이런 과정에서 기술이 축적되었지요.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도 방산에 접목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장치에 쓰였고 자동차 기술이 장갑차에 적용되었어요. 조선 기술은 군함 건조에 활용되었지요. 민군 협력이 시너지를 냈던 겁니다.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여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국경에서는 계속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양측 모두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을 때였지요. 양국 총리를 불러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라고 자찬했어요. 양국이 악수하는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지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습니다.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국경 획정 문제는 그대로였고 양국의 감정도 풀리지 않았어요. 휴전 협정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1월 초 국경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어요. 태국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측은 또다시 서로를 비난했지요. 캄보디아는 태국의 도발이라고 했고 태국은 캄보디아의 선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더 큰 충돌이 벌어졌어요. 박격포가 동원되었고 기관총 사격이 이어졌지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평화협정은 유명무실해졌어요. 트럼프가 다시 나섰습니다. 전화로 양국 총리를 설득했어요.
평화협정을 지키라고 압박했지요. 양국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휴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어요. 국경에서는 매일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태국군은 드론을 띄워 캄보디아 진지를 정찰했어요. 캄보디아군은 대공포로 위협 사격을 했지요.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태국 군인이 또 지뢰를 밟았던 겁니다. 이번엔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즉사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지요. 태국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도 강경하게 나왔지요. 캄보디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진지를 철수하고 무기를 치우라는 내용이었어요. 캄보디아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태국을 비난했지요.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시간 문제였어요. 12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태국군이 먼저 움직였어요. 전투기들이 이륙했고 포병부대가 사격 준비에 들어갔지요. 목표는 캄보디아군 전선 기지였습니다. 오전 6시 첫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군사시설이 폭격당했어요. 연이어 포격이 시작되었지요. 태국군 포병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캄보디아군도 즉각 응사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었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로켓들이 태국 쪽으로 날아갔지요. 민간 지역에도 떨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 피해를 막지 못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휴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어요. 국경 전역에서 동시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4곳의 전선에서 교전이 시작되었지요. 태국군은 지상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전차부대가 국경을 넘었어요. 장갑차들이 뒤따랐지요. 보병들이 진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항했어요. 하지만 화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공중 우위는 완전히 태국 쪽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캄보디아 영공을 누볐어요. 폭격이 계속되었지요. 캄보디아는 대공포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태국군이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비를 버리고 물러났지요. 전선이 급격히 밀렸습니다. 피난민이 급증했습니다. 30만 명이 넘게 집을 떠났어요. 국경 도시들이 텅 비었지요. 학교, 병원, 시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는 피난 차량으로 가득 찼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긴급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예비군을 소집했고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거든요. 국제사회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프랑스와 미국이 즉각 휴전을 촉구했지요. 중국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계속 공격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캄보디아의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도로가 끊겼고 다리들이 파괴되었어요. 전력 공급도 중단되었지요.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군인 사상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전사자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장례식 영상도 퍼졌지요. 실제 피해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전쟁이 2주째 접어들자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피난민 숫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캄보디아 쪽만 40만 명, 태국 쪽도 10만 명이 집을 떠났지요. 저는 위성 사진으로 국경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참담했어요. 마을들이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건물들이 무너졌고 도로에는 포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농경지도 황폐화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문화유산 파괴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세계 문화유산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태국군의 폭격으로 사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를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어요. 태국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원을 군사기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기를 숨기고 지휘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래서 폭격이 불가피했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사원인 타크라베이 사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사진을 공개했어요. 천년된 석조 건물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요. 전 세계 문화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었습니다. 태국군의 공습으로 캄보디아 민간인 11명이 숨졌어요. 부상자는 70명이 넘었지요. 태국 쪽도 캄보디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병원들이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했어요. 약품도 떨어졌지요. 국경 지역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후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할 곳이 없었어요. 피난민 캠프 상황도 열악했습니다. 텐트가 부족해서 야외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수도 부족했고 화장실도 턱없이 모자랐지요. 질병이 퍼질 위험이 컸습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놀이터도 없었지요. 폭격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트라우마가 걱정되었어요. 캄보디아 경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관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앙코르와트 같은 유명 관광지에도 관광객이 끊겼지요. 호텔들이 문을 닫았고 식당들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농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경 지역 농민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추수철이었는데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농작물이 들판에 그대로 남았지요. 내년 식량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무역도 끊겼습니다. 육로 국경이 모두 폐쇄되었어요. 태국을 통한 수출입이 불가능해졌지요. 캄보디아는 태국에서 전력도 수입했는데 이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정전 사태가 빈번해졌어요.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어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요.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마비 직전까지 갔어요. 국가 신용도도 하락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캄보디아 등급을 낮췄어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지요.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물가도 치솟았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재정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비용이 엄청났거든요. 무기를 사야 했고 군인들 급여도 줘야 했어요. 피난민도 지원해야 했지요. 하지만 세수는 급감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 돈을 빌려주려는 곳이 많지 않았지요.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전쟁 전에도 가난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식량 가격이 2배로 올랐지요. 일자리는 사라졌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전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전쟁 반대 글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부가 통제했지요. 비판적인 글을 올리면 잡혀갔습니다. 언론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향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거든요. 송금도 어려워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해했지요. 태국도 피해가 있었지만 캄보디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워낙 컸으니까요. 관광업은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산업은 계속 돌아갔어요. 국경 지역만 피해가 컸지 나머지 지역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이 캄보디아 지원에 나섰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보냈어요. 텐트와 담요도 제공했지요.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특별팀을 파견했습니다. 피난민 지원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지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다른 곳 분쟁도 많았으니까요.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는 동안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한국 방산 산업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 무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전투 장면이 공개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태국군의 작전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그들이 보유한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쏠렸지요.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이 2.8%였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에 불과했는데 거의 3배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자주포 시장에서 한국의 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구자주포라는 무기였어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점유율이었지요. 구자주포는 어떤 무기일까요? 이동하면서 사격할 수 있는 대포였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포탄을 쏠 수 있었어요. 사거리는 40km가 넘었지요. 1분에 6발을 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 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었어요. 북한이 먼저 포격을 가했을 때 한국군이 구로 반격했지요.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어요. 그 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터키가 처음 대량 구매를 했어요. 280문이나 샀지요. 폴란드는 더 많이 주문했습니다. 672문을 계약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자국 무기를 많이 보냈어요. 무기고가 텅 비었지요. 급하게 채워야 했는데 유럽 업체들은 생산이 느렸습니다. 한국이 해답이었어요. 납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자주포를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은 몇 개월이면 인도가 가능했지요. 게다가 가격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인도도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100문을 샀어요. 만족도가 높았는지 추가로 100문을 더 주문했지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구를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이 나라들은 안보가 중요했어요. 믿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지요.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호주도 구를 도입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선진국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의미가 컸어요. 품질을 인정받은 거였지요. 30문을 주문했고 현지 생산시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4문을 사기로 했어요.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구만 잘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기도 수출이 늘었어요. 50이라는 경공격기였지요. 훈련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실전 능력도 갖췄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말레이시아가 12대를 주문했습니다. 필리핀도 12대를 계약했어요. 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요. 폴란드도 48대를 샀습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제 전투기를 산다는 게 놀라웠어요. 탱크도 수출했습니다. 이 전차라는 무기였어요. 폴란드가 대량 구매를 했지요. 수백 대를 주문했습니다. 터키에도 기술을 이전해줬어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인기였습니다. 천궁이라는 무기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32억 달러어치를 주문했지요. 중동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잠수함도 팔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샀어요. 폴란드도 관심을 보였지요. 한국이 잠수함을 수출한다는 건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에 73억 달러였어요. 2022년엔 173억 달러로 2배 이상 뛰었지요. 2023년에도 1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신기록을 세웠어요. 2024년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달성 가능해 보였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었어요.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2.8%니까 거의 2배로 늘려야 했지요. 쉽지 않은 목표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자신감을 보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을 대거 채용했어요. 24시간 가동 체제로 들어갔지요. 해외 생산 기지도 늘렸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유럽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었지요. 호주에도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했어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무기, 무인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들이었지요. 정부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기 판매를 도왔지요. 정상 외교 때마다 방산 협력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실전 경험이었어요. 북한과 대치하면서 개발한 무기들이라 신뢰도가 높았지요. 둘째,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무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가격이었어요. 셋째는 납기였습니다.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빠른 납품이 가능했지요. 넷째는 기술 이전이었어요. 현지 생산을 지원했고 일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다섯째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였지요. 전쟁이 2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을까 하고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지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제대로 없었어요.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밀가루를 받아 구호품으로 나눠줬지요. 학교에서는 분유를 나눠줬습니다. 자립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가 2025년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450배 이상 증가한 셈이지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한국인의 근면함이 가장 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지요.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교육 열정도 중요했습니다.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시켰어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지요. 교육받은 인력이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정부의 산업 정책도 주요했습니다. 수출주도 전략을 펼쳤어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같은 산업을 집중 육성했지요.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습니다. 1960년대 섬유와 가발을 수출했습니다. 1970년대엔 철강과 조선이 일어났어요. 1980년대 자동차와 전자가 성장했지요. 1990년대 반도체가 세계 정상급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산업도 급성장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팝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요. 드라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방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팝 드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브랜드가 된 겁니다. 방산도 문화처럼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어요. 한국 방산의 성장 배경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었습니다. 휴전 상태라서 항상 대비해야 했어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었지요. 무기를 만들고 개량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냉전이 끝나자 방산 투자를 줄였어요. 평화 배당을 챙긴 거였지요. 공장도 축소하고 연구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북한 때문에 멈출 수 없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계속 생산 능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증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지요. 민간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술이 방산에 적용되었어요. 반도체 기술로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들었지요. 자동차 기술로 장갑차를 개발했습니다. 조선 기술로 군함을 건조했어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중요했습니다. 한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방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수조 원을 투자했지요. 해외 시장 개척에도 앞장섰습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한국군이 까다로웠거든요. 실전에 쓸 무기니까 불량이 있으면 안 됐어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쳤지요. 이게 수출 무기의 신뢰도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유지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췄어요.
국내 부품 비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했지요.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조해줬어요.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줬지요. 사후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정상 외교 때마다 방산 협력을 논의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약을 성사시켰지요. 방산청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2025년 현재의 성과였습니다.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된 거예요. 자주포 시장 점유율 52%를 달성했지요. 전투기, 전차, 함정까지 다양하게 수출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더 높았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5%를 목표로 했어요. 달성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 무인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들이었어요. 미래 전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였지요. 해외 생산 기지도 계속 늘렸습니다. 폴란드, 호주에 이어 중동에도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현지 생산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었지요.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쓰기로 했어요. 혁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인력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국방대학교와 과학기술원이 협력해 방산 전문가를 키웠어요. 젊은 인재들이 방산업계로 몰려들었지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무기를 사던 나라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지요. 한국의 성장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지요.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식을 교육시키겠다는 열정,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근면함이었지요. 정부의 현명한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기술을 개발했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지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기업의 도전 정신도 중요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과감히 도전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했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방산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팝과 드라마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듯이 방산이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폐허에서 일어선 이 나라는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0년 전 최빈국에서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된 대한민국의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